안녕하세요. 책 읽어주는 강사 손정입니다. 오늘은 과학 칼럼 한 편을 읽어보고 거기에서 새로운 지식을 한번 얻어보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그리고 글을 어떻게 썼는지 글 구조 분석도 간단하게 해보겠습니다. 과학 칼럼을 읽어보면 거기에 주로 이제 과학자들이 어려운 지식을 이용해서 거기에서 이제 주제를 풀어냈기 때문에 그런 글을 많이 읽어보면 글을 쉽게 쓰는 방식도 터득할 수 있고, 그리고 이제 지식도 얻을 수 있으니까 뭐 수험생들은 비문학 독해 같은 그런 준비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요렇게인데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입 없이 꽃을 피운다는 건 김홍표라는 약학과 교수님이 쓰신 글입니다. 한층 날이 온화해졌다. 밖으로 나가보자. 그리고 주변의 나무를 가까이서 살펴보자. 지난 여름에 만들어져 장차 꽃을 피울 꽃눈은 이미 물기를 머금고 있다. 남도의 화신은 도착한 지 벌써 오래다. 헐벗은 나무가 꽃을 피우거나 잎을 내놓는 데는 기온과 낮의 길이가 중요한 역할을 한다. 그러나 더욱 필수적인 것은 다년생 식물이 저장해 놓은 탄수화물의 양이다. 지난해 작황이 좋았던 은행나무나 감나무가 올해는 과실의 수를 대폭 줄이지 않던가. 바로 해걸이라고 불리는 현상이다. 식물이 성장하는 데 필요로 하는 주된 영양소는 탄소와 질소 그리고 인이다. 질소와 인은 밖에서 들여와야 하지만 탄소는 식물 스스로 만들어낼 수 있다. 바로 광합성을 통해서다. 식물의 잎이 푸른 이유는 광합성 공장인 엽록체가 말 그대로 푸르기 때문이다. 엽록체는 태양의 빛을 엿투어 자기도 쓰고 후대를 위해 저장한다. 덧붙이자면 광합성은 공기 중의 이산화탄소와 뿌리를 통해 확보한 물을 버무려서 탄수화물을 만드는 과정이다. 생명을 유지하는 데 먹을거리가 중요하다는 점은 말할 나위가 없지만 생식에는 특히 더 그러하다. 인간을 포함한 태반 포유동물은 엄청난 양의 자원을 할당해서 자신의 유전자를 후대에 전달한다. 산모의 손발톱은 평소보다 더디게 자라고 뇌의 무게도 줄어든다. 자신의 자원을 자식에게 나눠줘야 하기 때문이다. 식물도 생식에 많은 자원을 배분한다. 평생 단 한 번 꽃을 피우는 어떤 대나무는 꽃이 떨어짐과 동시에 생을 마감하기도 한다. 그야말로 자신의 모든 에너지를 쏟아부은 까닭이다. 동물이 그렇듯이 식물도 그 자손이 새로운 개체로 살아남을 확률을 가장 높일 수 있는 쪽으로 자신의 생식 전략을 구사한다. 이른 봄, 잎보다 꽃을 먼저 피우는 식물의 경우를 보자. 중국의 한 연구진들은 25년간 기후에 관한 기상청의 자료를 확보한 후 그 데이터를 살구나무의 꽃과 잎이 처음 나오는 시기와 비교했다. 이들이 내린 결론은 살구나무의 꽃과 잎이 낮의 길이에 의존하는 정도가 서로 다르다는 사실이었다. 이른 봄, 서둘러 꽃을 먼저 피우는 식물은 태양에서 도달하는 빛의 양이 적을지라도 기꺼이 꽃잎을 펼쳤다. 반면 잎은 빛의 양을 좀 더 필요로 했다. 그것이 꽃을 먼저 피우는 식물의 생식 전략이다. 이렇듯 잎보다 꽃을 먼저 피우는 식물은 우리 주변에서 쉽게 찾아볼 수 있다. 매화, 산수유, 진달래, 개나리, 벚꽃, 목련, 그리고 과실나무인 살구, 복숭아 등이 그러한 예이다. 우리는 이렇게 추론할 수 있다. 남보다 서둘러 한꺼번에 꽃을 피우면 수정을 매개하는 이른 봄날의 곤충을 선점할 수 있다고. 맞는 말이다. 또한 잎이 없기 때문에 꽃가루가 날아가는데 방해를 덜 받는 이점도 누릴 수 있다. 이른 봄이 아닌 여름이나 가을에 꽃을 피우는 식물은 잎이 생산한 탄수화물을 최대한 이용할 수 있다. 그에 비해 봄에 서둘러 꽃을 피우는 나무는 작년에 저장해둔 에너지 말고는 여유가 없다. 그것도 겨울을 나느라 일부 써버렸다. 잎 없이 꽃을 피우는 행위는 자체로 무척 위험한 아름다움이다. 광합성 공장이 없기에 벌에게 제공할 꿀도 많이 만들 수는 없다. 하지만 비록 적은 양의 꿀일지라도 벌은 먼 거리 날갯짓을 마다하지 않는다. 바로 이것이 이른 봄
식물과 동물이 춘궁기를 넘기는 방식이다. 이런 생물학적 안타까움은 이른 봄에 꽃을 피우는 모든 식물의 공통된 운명이다. 이들은 추위와 낮의 기를 감지할 수 있는 생체 시계를 효율적으로 가동하여 자신의 유전자를 퍼뜨리는 데 최선을 다한다. 지난해 여투었던 자원을 총동원하면서 잎보다 먼저 꽃을 피운 식물은 봄을 맞이하는 대신 굳건히 세운다. 바로 잎춘이다. 자, 여기까지인데요. 재밌는 사실을 많이 발견할 수 있는 그런 과학 칼럼입니다. 그죠? 생소한 어휘도 있고 우리가 몰랐던 지식들도 있으니까요. 이렇게 칼럼을 읽었다면 지식을 한번 정리해 보면 좋겠습니다. 이렇게요. 새롭게 나왔던 단어들을 한번 살펴보면 해거리라는 단어가 나왔습니다. 해거리는 나무에 달리는 과일의 수량이 작년에 되게 많이 달렸다. 그러면 올해는 좀 적게 달리는 거예요. 그럼 그거를 올해 해거리를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글에서 해거리를 왜 한다고 돼 있나요? 식물도 그들이 생장하는데 가장 필요한 게 탄수화물이라고 했는데 작년에 저장해 두었던 탄수화물을 많이 써가지고 과일을 많이 달게 했으니까 올해는 덜 달리는 거죠. 그죠? 그게 이제 해거리다. 그리고 여투다라는 단어가 나왔습니다. 여투어 두었던 이런 말이 많이 쓰였는데요. 여투다는 아껴 쓰고 모아둔다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에서 가장 중요한 단어가 바로 광합성이죠. 우리가 이제 광합성 말은 많이 하지만 광합성의 진정한 의미 또는 영어 단어를 잘 모르는 경우도 있습니다. 한번 알아보면 광합성은 말 그대로 빛광자에 합성하다 할 때 그 합성입니다. 그래서 빛으로 합성을 한다. 빛을 이용해서 합성을 하는데 뭘 합성해내느냐? 바로 탄수화물을 합성해내는 거죠. 근데 여기서 빛만 쓰이는 건 아니고 이제 빛을 받고 그 다음에 뿌리로는 물을 끌어올리고 그리고 잎으로 기공이죠. 뚫려 있는 구멍으로 이산화탄소를 받아서 빛과 물과 이산화탄소를 이용해서 탄수화물을 만드는 작업 그리고 그것을 이제 광합성이라고 합니다. 그런 다음에 부산물로 산소를 내놓게 되죠. 그래서 이 광합성을 영어로는 이렇게 포토신서시스라고 합니다. 포토는 이제 사진이라는 뜻도 있지만 빛이라는 이제 접두사적 의미를 가지고 있거든요. 신서시스는 합성, 종합, 통합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어요. 그래서 포토신서시스 하면은 광합성이라는 의미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기공은 잎 뒷면에 뚫려 있는 구멍이에요. 그래서 이쪽으로 공기를 받는 거죠. 공기 중에서도 이산화탄소를 받고 이제 광합성의 결과로 나온 산소를 그 구멍으로 다시 내보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식물 같은 경우에 탄소를 많이 이산화탄소를 많이 받을 때는 이 기공의 크기를 되게 넓혀요. 넓히고 또 밤에는 또 뭐 필요 없을 때는 좀 닫기도 하고 그리고 고산지대 이런 데 가면은 산소 아무래도 그 공기 부족하잖아요. 고산지대에 있는 데는 보통 기공의 개수가 좀 더 많고 그래야 이제 조금이라도 공기를 더 받으니까 그리고 좀 저지대에 있는 데는 기공이 좀 더 적고 이런 특징도 있거든요. 그리고 춘궁기라고 하는 거는 말 그대로 봄춘자에 봄에 굶주린 시기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지금은 안 그렇지만 옛날에 가을에 이제 수확을 한 다음에 가을, 겨울 이제 먹고 나면 이제 봄에 이제 양식이 떨어지잖아요. 그리고 아직 보리 같은 걸 수확하려면 이제 여름이 돼야 되니까 그렇게 봄에 굶주린 시기를 춘궁기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제 여기 그게 어떤 의미로 쓰였나요? 예, 이제 벌들도 그렇다는 거예요. 이제 겨울 지나고 봄이 오면은 벌들도 이제 모아놨던 꿀 같은 거를 먹고 벌들도 춘궁기가 온다는 거예요. 그러면 식물은 자기가 남들보다 조금이라도 수분을 잘하기 위해서 잎을 피우기 전에 꽃을 먼저 피운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런 식물이 있으니까 벌들도 어떻게 해요? 만약에 다른 식물들이 전부 다 다른 식물들처럼 잎을 먼저 피운 다음에 꽃을 피워버리면 꽃 피는 시기가 다들 늦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벌들도 다들 춘궁기가 길어질 텐데 그렇게 꽃을 먼저 피워주는 식물이 있으니까
벌도 춘궁기를 벗어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그 식물은 남들보다 먼저 벌들을 불러 모으는 역할을 한다. 이런 의미로 춘궁기가 쓰였습니다. 이제 잎 없이 꽃을 피우는 이유는 뭡니까? 바로 곤충을 선점하기 위해서잖아요. 그리고 여기서 이제 우리가 알 수 있는 새로운 사실은 탄수화물이 인간한테만 필요한 게 아니라 꽃과 잎을 만드는데 아주 필수 영양소다. 그리고 이건 이제 광합성으로 만들어진다라는 사실을 오늘 우리가 이제 알았습니다. 자, 이런 지식을 좀 알고 있으면 어, 뭐 어디 뭐 수험생 같은 경우에 독해 같은 거 할 때 과학 독해 할 때 좀 도움이 될 수도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 글을 어떻게 썼는지 한번 알아보면 이제 이렇게 쓰시면 좋습니다. 먼저 중심 소재가 있잖아요. 여기 같은 경우에 잎보다 꽃을 먼저 피우는 식물이 중심 소재인데 이 중심 소재를 통해서 어떤 주제를 전달하려고 했나요? 바로 이거죠. 생존이나 번식을 위해서 모든 노력을 다하는 식물의 모습. 그죠? 그리고 어떻게 보면 식물하고 벌하고 서로 상부상조하죠. 그죠? 식물은 남들보다 먼저 꽃을 피워서 벌을 불러들이고 벌은 그런 꽃들이 있기에 꿀을 조금이라도 먼저 먹을 수 있고 그죠? 이러한 주제를 전달하기 위해서 중간에 어떤 소재들을 동원했나요? 바로 이제 광합성의 정의, 광합성의 원리, 꽃을 피우는 먼저 피우는 식물들의 종류, 그리고 꽃을 먼저 피우는 것의 의미 이런 것들로 단락들을 채워 나갔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도 글 쓸 때 중심 소재를 뽑고 그리고 주제를 도출해 놓은 다음에 이 중심 소재로 주제를 표현하기 위해서는 어떤 글감들이 쓰여야 될까 이렇게 노트에다가 쭉 적어 놓고 이 글감들을 어떤 순서로 단락별로 배치할까를 결정한 다음에 글감 하나하나에 대해서 글을 풀어 놓으면 글쓰기가 됩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이렇게 글 구조, 오늘 중요한 거 이런 것들입니다. 광합성에 대한 용어들, 단어들, 과학 칼럼을 통해서 이런 지식들을 얻어봤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책 읽어주는 강사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